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M&A 전문 변호사인 강혜미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까 우리가 지금 방금 사무실 구경을 하고 왔는데 네. 여기는 언제 합류하신 거예요? 이 사무실에는? 저는 2018년 6월 4일자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건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되게 핫한 부분.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주로 전공이 M&A라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일반 사람들은 M&A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 M&A 변호사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면? 네. M&A는 우리나라 말로는 인수합병, 그러니까 기업을 사거나 아니면 기업을 합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인수합병 거래에서 거래 처음 초기 협상 단계부터 계약 체결, 그 이행하는 단계까지 전반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를 뭐 사고 팔고 뭐 하는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회사를 사고 파는 거 쉽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이제 변호사는 네.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거기서? 변호사가 그 거래 전반을 다 관여를 하게 되고요. 아. 사는 의사 결정을 할 때부터 살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는지부터 검토를 하고, 그리고 협상하는 단계에서도 또 같이 조율을 해주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많이 관여를 하는 부분이 그 회사를 살 때 법률 시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법률 시사요? 네, 듀 딜리전스라고 해서 M&A에 있어서는 필수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법률 실사 과정을 통해서 그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요. 그걸 토대로 계약서를 잘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계약을 잘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에 따라서 그 M&A가 잘 종료될 수 있게 이행하는 행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 네, 변호사가 근데 다 궁금한 게 네. 보통 그런 거 하면 제일 사람이 관심 받는 게 돈을 많이 버냐 뭐 이런 건데 네. 보통 그거는 돈을 어떤 식으로 버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 규모의 뭐 일정 퍼센트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 로펌의 경우에는 그렇게 정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타임 차지 방식이라고 그런 해서 식으로. 네, 그냥 실제로 변호사가 그 업무에 소요된 시간에 변호사 요율을 곱한 그렇게 해서 실제로 투입된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그 파트너 변호사라고 하시면 네. 파트너 변호사도 뭐 그렇게 타임 차지로 하나요? 아니면 뭐 건당 받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면? 아까 회사에서 받는 돈을 예, 말씀하시면 예. 그건 사실 계약으로 정하기 아. 나름이긴 한데요. 네, 좀 비례해서 받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받나요, 그러면? 많이 받나요, 그게? M&A 그 거래 뭐 업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수천만 원에서 뭐 단위로 볼 수 있죠. 하여튼 뭐, 네. 뭐 자세한 말씀 뭐. 네. 아니 그럼 궁금한 게 그럼 M&A 변호사는 엄청나게 바쁠 것 같은데 일이 많이 고되신가요, 그러면은? 네, 사실 M&A는 사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가장 하드하고 되게 힘든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정 자체가 보통 타이트하고 업무량도 되게 방대하거든요. 회사와 회사를 한다는 거, 사실 옷 하나만 사더라도 좀 고려할 게 많은데 회사를 살 때 고려할 요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단시간 내에 깊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업무가 되게 많죠. 네. 우리나라에 그 M&A 하시는 변호사가 많으신가요? 몇 분이나 되나요, 그게? 근데 공식적으로 M&A 전문 변호사라고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가 그런 네, 있어요. 네, 왜냐면은 아무나 다 자기가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변협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제 심사를 통해서 그 전문 분야를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26,000명 정도 이제 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한변협에 M&A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아마 수십 명 되지 않아요? 단 11명.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거밖에 안 오. 돼요. 그 중에 이제 여자 변호사는 몇 아, 명일까요? 뭐 한 명이니까 뭐. 네, 저가 되게 유일하게 대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자격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고 그 건수랑 그 사건 건수를 실제로 그 건수도 보고 실제 그 업무 내용도 보고요. 교육도 해야 되고 일정 요건을 거쳐서 그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신기하네. M&A 변호사는 특히 그럼 그게 만약에 M&A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치면 네. 그거를 이렇게 이력서 아니면 명함? 여기다가 써서
다닐 수가 있나요? 그러면?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된 사람만 자기가 M&A 전문 변호사라고 표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 아닌데 그 등록 안 됐는데 전문 분야라고 하게 되면은 변호사법 위반에. 네, 입원됩니다. 오,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시구나. 아, 그럼 이제 M&A 뭐 이런 걸 하시면 주로 네. 어느 쪽을 대리하시나요? 그러니까 대기업 쪽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다른 뭐 대기업,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게 많을 텐데 주로 어떤 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세움 저는 주로 이제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딜을 많이 하게 되고 스타트업만 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을 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을 저희가 다 대리를 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네. 돈은 어떻게 뭐 대기업이 더 많이 받고 스타트업은 적게 받고 이런 거예요? 똑같나요? 뭐 상관없나요, 그런 건? 네, 저희가 뭐 거래 규모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 보통 정책적으로는 이제 타임 차지 방식을 하기 때문에 뭐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일이 바쁘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파트너 변호사고 그러시면 워라밸, 뭐 일과 시간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저도 되게 워라밸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파트너가 되다 보니까 이 일에 제 일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버는 만큼 일하는 만큼 벌어가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워라밸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 워라밸을 지금 크게 평일에는 특히 저는 거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고 주말에는 이제 저 아이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조금 더 이제 라이프에 좀 방점을 두는 그런. 그럼 평일에는 보통 몇 시까지 일하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한테 몇 시까지 하라고 하는 게 전혀 없지만 제가 자발적 야근을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뭐 9시에서 10시 정도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타임 차지로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시간에 이제 뭐 열심히 해야 되겠네.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 M&A 이런 사건 같은 걸 해보시면 보람, 기쁨, 뭐 즐거움,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뭐 보람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 M&A를 할 때 주로 이제 스타트업을 대리하면서 되게 많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뭐 M&A를 할 때 스타트업들은 변호사 없이 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대기업들은 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스타트업들 도움으로 그러니까 자문을 함으로 인해서 되게 대등하게 뭔가 좀 불공정한 걸 많이 이제 줄여가지고 대등하게 공평하게 뭔가 공정하게 그 M&A들이 원만하게 진행됐을 때 그러면 스타트업은 아예 법률 같은 게 아예 관심이 없나요? 아니면 제가 계약서 아예 못 쓰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보통 이제 대형이나 그쪽,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서 계약서가 오는 거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변호사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그냥 대기업에서 온 계약서를 보고 그냥 그런 계약서를 보면 얼핏 보면 특별히 뭐 문제 없어 보이고 사실 좀 불리하다고 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뭐 양식이다, 이게 뭐 관행이다. 어쩔 이거 뭐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그냥 체결하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면 그걸 잘 이렇게 해결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네, 저는 그걸 보고 문제점을 되게 많이 지적을 해서 그리고 그 문제점을 그냥 지적하면은 그게 잘 협상이 안 되지만 되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그게 받아들여져서 되게 저는 다 대부분 좋게 원만하게 체결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와서 뭐 좋아하신다거나 이러나요? 다 그러시나요? 네, 많이 좋아하시고요. 제가 최근에 한 딜에서는 막 은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런 딜을 하면 M&A 딜을 하면서 되게 보람 있는 부분이 되게 좋은 회사 그리고 좋은 대표님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저도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M&A 할 때 뭐 힘든 점, 어려운 점 뭐가 있을까요? M&A 변호사 할 때? M&A 변호사는요. M&A는 사실 되게 단일 법률이 없고요. 아시겠지만 되게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야 할 법률의 양이 너무 방대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시사를 하거나 하면 그 회사의 모든 서류들을 다 단시간 내에 검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는 거 되게 단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점 그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스쿨 주로 변호사 로스쿨 학생들 뭐 일반인 학생들도 있지만 M&A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러면 뭘 준비하든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면? M&A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일단은 M&A가 뭔지를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사법연수원을 거치고
로펌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M&A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었지만 사실 로펌에 들어오기 전까지 M&A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 M&A가 무엇인지, 그리고 M&A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좋은 책이나 이렇게 저도 제가 강의도 하고 있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라고 해서 이렇게 M&A에 대해서 사전에 좀 그런 기본 지식 같은 걸 갖고 계시면 처음에 이제 로펌에 들어오셔서 M&A 업무를 하고 싶다고 어필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